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선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이 잘 안 쉬던 목이 드디어 약간 탈이 난 것입니다. 연이틀 개성을 질렀더니 오늘 아침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컨디션까지 떨어져서 결국 오전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방송 기다린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해서 오늘은 저녁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루 푹 쉬라는 분들이 많은데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다가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는데 집에서 그냥 가만히 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방송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체력은 국력인데 이 제 몸도 쇠붙이가 아닌지라 요 몇 달 전국 투어에서부터 어제까지 너무 무리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안 허물어지고 목성만 조금 변한 게 천만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자, 모두 힘냅시다.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오늘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파이팅!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조국 검찰 소환에 대해서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자 합니다. 일단 조국의 검찰 소환 시기는 10월 마지막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주가 시작되는 28일부터 31일 사이, 제 판단에는 한 29일쯤 검찰에서 소환할 것 같은 예감이 옵니다. 그동안 조국 자녀들이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고 김경록 씨에게는 의례적으로 인사를 했을 뿐이고 펀드 보고서 수정을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검찰 수사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혀왔던 조국. 그러나 검찰의 칼끝이 바로 목 앞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구속되면서 조국의 주장 거기에 관련한 신빙성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결국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국의 소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검찰은 정경심에게 적용된 혐의들 가운데 적어도 4개는 조국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11가지입니다. 제가 분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 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5개입니다. 그리고 일명 조국 펀드에 연루된 혐의는 이게 4가지인데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양대 연구실 자택의 컴퓨터 디스크 교체 등과 관련해서는 2가지입니다.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이 2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1가지 쫙 분리해서 설명드리니까 알기 쉽죠? 여기서 조국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은 첫째, 조국이 속해 있는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턴 정명서 파일이 조국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바로 허위 발급됐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조항을 추가해서 급조된 펀드 운용 보고서를 조국이 직접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정권사 직원 김경록 씨와 조국이 자택에서 마주쳤을 때 조국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한 것도 검찰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넷째, 이 핵폭탄이 될 수 있는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국이 시민단체로부터 뇌물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어차피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에 딸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이 혐의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러나 민정수석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권력형 비리로 집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떨 겁니다. 그동안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검찰을 압박해왔던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은 물론이고 유시민 등 좌파 세력들까지 여차하면 얼굴을 들 수 없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압박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뜬 건 아닌가 의심에 의심을 해봅니다. 정경심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1월 2차 전지 업체 WFN과 관련한 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에 주식 12만 주 약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지난 24일 정경심이 이 주식을 사들인 날 조국 계좌에서 정경심 측으로 돈이 들어간 단서를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정경심이 한 주당 5,000원씩 WFM 주식 12만 주를 매입했는데 당시 이 회사 주식은 주당 7,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뇌물 등의 혐의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큰일 났다. 우야꼬 할게는 일본말이죠. 우야노 어떻게 하나 어쩌나 이 얘기입니다. 시기로 보면 조국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조국이 2017년 5월 11일 날 임명이 돼서 2019년 7월 26일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었는데 그 재직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만 이 뇌물 적용 여부는 일단 정경심이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이 설립 경영에 관여했고 회사 돈 약 10억 원을 빼돌리는 등 혜택을 본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 한해서만 요거 뇌물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129조 현행법상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 전혀 관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엉뚱한 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기서 조국이 뇌물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서 사모펀드와 투자사 등의 혜택을 보고 이에 따른 대가를 정경심이 얻었다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비록 싫어하지만 이렇게 정확히 법적으로 재단을 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뇌물죄 되지도 않는 걸 온 기레기 언론들이 된다 안 된다 막 써제껴가지고 결국은 제3자 뇌물죄 뭐 희한한 거 경제 공동 공동 정범 하여간 대한민국의 대도하는 법들은 다 끌고 모아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정경심과 조국이 어떻게든 법의 망을 피해보자고 그렇게 노력했건만 이제 큰일 났어. 끝났어. 내가 보기에는. 재미있는 것은 이 조국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까 대가성의 경우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남편이 받은 것과 같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경심이 뇌물을 받아도 조국이 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펀드 투자사 등이 정경심에게 혜택을 준 것은 결국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을 보고 준 게 확인만 되면
조국은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조국의 그 뻔뻔함을 이렇게 알지만 차명 주식을 6억 원어치나 샀는데, 그리고 그 돈이 자신의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다시 정경심 동생이 주식으로 실물을 보관한 것인데 조국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정에 신경을 안 쓴다 그러고 뭐 마누라가 뭘 하든지 전혀 관심도 안 산다. 부부로 왜 살아? 아니 600만 원도 아니고 6만 원도 아니고 자신의 통장에서 6억 원이 빠져갔어. 정경심이 들어갔는데 남편이라면 여보 왜 통장에서 6억이 왜 나갔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경심 뭐는 그 돈 가지고 여보 나 이래 했어. 뭐 저 주식 샀는데 돈 좀 벌 거야. 뭐 대화 자체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통상적 부부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러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국은 공직자 결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게 되는데, 그럼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못 빼고 저래도 못 빼고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는 말을 제가 그래서 한 겁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홍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검사라면 조국의 뇌물수수 혐의에 집중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조홍천 의원이 지난 24일 채널의 그 돌직구 쇼에 출연해서 정경심의 차명 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한 그 질문에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 아니냐고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편을 드는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또 반대로 조국 사태를 보면서 좀 의심스러웠던 것은, 아니 민주당이 왜 저렇게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서두를까? 아니 청와대가 문재인이 왜 저렇게 검찰개혁과 공수처에 목을 맬까? 아무래도 조국의 뇌물 부분이 들통나기 전에 듣고 싶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2달간 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수사 방해라고 할 정도로 여권과 좌파 세력들은 검찰을 집중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분명히 그 압박 배경에는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도 모르고 미련한 촛불 국민들은 그들을 따라서 서초동에 가서 조국 살려내라고, 정경심이 구속시키지 말라고 이런 짓을 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했던 판단력으로 본다 그러면 조국이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되면 권력 남용이나 아니면 다른 실세가 연루될 가능성 때문에 후닥닥 빨리 덮어버리더니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 사건을 그리로 넘겨서 얼버무리려고 했다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잘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조국이 혼자 알고 입을 닫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은 바로 그 권력 남용이나 다른 실세 연루 가능성,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어떤 성역도 두지 않고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국이 검찰 수사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본다면 이제 조국의 꼬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기레기 언론들이 뭐 부부간에 한 사람만 뭐 구속시킨다 그런 전례를 들어가면서 하는데, 부부 구속되면 많아요. 이철이 장경자도 했고 뭐 다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조국이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 몇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정경심이 WFM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을 했다는 점, 대형 투자처에서 1,000억 원 이상의 투자 확약서를 낸 점, 이것만 봐도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동생 조건의 교사 채용 비리, 허위소송 관련 배임 등 혐의에서도 조국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동생 조건이가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그 당시 조국은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서 무변론 패소 의혹에 휩싸여 있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조건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9일 기각됐지만 검찰은 조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알렸습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조국이 검찰에 소환받을 쯤 되면 아마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9일 명재근 영장전담판사의 조건에 대한 영장 기각은 돈을 준 사람은 둘이나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서초등학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명재근 판사를 비난하는 이런 집회가 열리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측이 발끈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앞선 방송에서 조국 일가의 이전 투구가 시작됐다는데 요거 이제 혼자 죽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조범동의 입에서 정경심과 조국에 대한 핵폭탄급 발언이 터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조범동의 범죄 혐의가 정경심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정경심 측 주장을 조범동 측이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너 죽고 나 살 자식의 아주 야비한 행동인데 조범동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이전 투구가 시작은 됐습니다. 조범동이가 혼자는 못 죽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범동 변호인이 이날 조범동의 첫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경심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었었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변호인이 지금 조범동 이게 들은 얘기든지 아니면 그 심정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범동 변호인은 또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죄가 없다면서 조 씨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이라 아예 결이 다르다.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박할 게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차하면 다 털어버린다 이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검찰 수사 전에 조 장관과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같이 준비를 했다. 이제 같이 했던 거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다.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 씨를 사기꾼으로 몰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다 이렇게 토로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이 대신한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짜고 친 고스톱을 자신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니까 조범동이 화가 많이 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70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범동의 범죄 혐의가 정경심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범동이가 열받지.
둘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논아먹게 해놓고 나한테 다 뒤집으시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검찰은 현재 정경심과 조범동을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받은 횡령협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정경심이 구속된 뒤 잇따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도 조국과의 공모 혐의 등과 관련해서 검찰의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지금 이런 속도를 내는 걸 보면 검찰이 정경심 혐의와 관련한 조국의 인지 또는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면 주초에 조국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조국은 기자간담회, 인사청문회 등 이런 자리에서 사모펀드 운용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의혹을 부인해왔기 때문에 정경심 수사를 통한 의문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검찰이 조국에 직접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조국이 조사를 받게 가면 아마 또 직접 보기는 그 포토라인에 쓰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 만큼 조국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더라도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제 주초 내일부터 아마 그 기간 안에 조국 소환이 시작이 되면 2달가량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였는데도 성과가 없다고 비판해왔던 조국 지지자와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쪽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조국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적어도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모조리 검찰이 업무 방해죄로 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이제 조국 턱 밑에까지 들어온 이상 조국은 싫든 좋든 간에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형편입니다. 과연 검찰이 그동안 모아둔 빅카드를 꺼낼지 한번 두고 봅시다. 우리는 만약 조국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을 문재인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사 책임을 넘어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가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임명을 했습니다. 국민이 문재인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책임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동시에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뭐 특정인이라고 해서 용서가 되고 그렇다면 검찰개혁 왜 합니까?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하듯이 범죄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옥 안에서 겨울 이제 정경심이 곧 체험하게 될 텐데 창문을 두드리는 겨울바람, 슬피우는 고양이 소리, 잇따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딱딱한 방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정경심을 생각하니 문득 1년 7개월 전 제 생각이 납니다.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이렇게 호소를 할 때 깨병이다 뭐다 그렇게 씹어댔는데 이제 정경심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허리가 아프다, 어깨 아프다고 호소했는지 그리고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서 몇 달만 있어보면 본인 스스로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아침 작은 창틈으로 밖을 바라보는 그 기분 더럽습니다. 그것도 화장실 쪽에 가서
요만한 문. 봐보세요.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가? 눈물 콧물 펑펑 쏟아내도 갈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 작은 방 안에서 눈물로 몇 날 며칠을 지새보시라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으로 세상을 모두 덮을 수 있는 것인지, 더 이상 거짓말해도 안 되겠구나. 이제 양심사는 진실을 다 털어놓고 깔끔하게 옥살이를 해야겠구나. 이런 번민의 시간이 수도 없이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6개월, 그러다 1년, 그러다 못 나오고 2년, 3년 쭉 가보면 세상이 혼자 혜택받은 만큼 혜택의 반대편에 아픔도 본인에게 온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하여간 몸도 성치 않다는데 핑계 대지 말고 그 안에서 세상 잡념 다 버리고 운동도 하고 김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그러면서 병이라도 고쳐서 밖으로 나오면 그게 훨씬 이득이 아니겠냐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감옥 안에서 뭐 TV 뉴스를 통해서 조국 구속 뭐 이런 거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신문을 통해서는 볼 수 있으니까 신문 한 부 정도 구독해서 내 신랑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잘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다시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 방송을 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